아침은 함부르크로 온다. 이근자 단편소설. 안젤라를 다시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 삶의 기후가 어땠을까 상상하곤 한다. 10년 전 그녀와 나 사이의 날씨는 긴 겨울에 훈풍이 불었던 며칠이 다였다. 이상한 고온 현상 같던 짝사랑이었다. 사진 동아리에서 안젤라를 만났다. 기상사진을 찍다가 우연히 발견한 쌍무지개와 달무리를 쫓아다니던 그때, 어리고 무지하여 마냥 설레던 빛바랜 기억이자 오래전에 끝난 이야기였다. 얼마 전에 안젤라가 여기, 그러니까 아버지와 동생과 나까지 산에 셋만 살고 있는 우리의 대기권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습하고 우중충한 우리의 한랭지대에 뜨겁고 건조한 지중해의 여름처럼 다가와 평균 기온을 올려놓았다. 한밤에 병원을 순찰하던 중 안젤라와 마주쳤다. 나는 경비복 차림으로 환자복을 입은 안젤라와 간이 휴게실 벤치에 마주 앉았다. 안젤라는 상체를 구부린 엉거주춤한 자세로 천천히 움직였다. 그녀는 산부인과 병동에 입원 중이라고 말했다. 선배, 나 미혼모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삶의 어느 부분이 그녀가 방금 한 이야기와 무게가 같을까 가늠했다. 그녀가 야간 경비원의 삶도 듣고 싶을까 스치듯 생각하면서 아닐 것 같았다. 나 좀 불쌍하지? 안젤라가 장난기를 담은 목소리로 코를 찡그리며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안젤라의 크고 깊은 눈을 마주 보았다. 그녀는 위로받고 싶은 듯 했다. 이후 10여 분 동안 우리는 학창시절과 카메라 앵글에 비치던 다양한 하늘색에 대해 추억을 나누다 헤어졌다. 안젤라와 얘기하는 동안에는 다시 마주치지 않을 것 같아 사적인 말을 아꼈는데 건물 내 동을 순찰하는 내내 그녀가 머릿속에 맴돌았다. 내 얘기를 들려주지 않은 게 비겁하게 생각되기도 했다. 그녀에게 말한다는 가정을 하고 그간의 내 삶을 추려보았다. 세세하게 혹은 뭉뚱그려서. 나는 쓰레기차가 지나간 뒷정리를 했고 병원 휴게실과 계단참의 어두운 곳을 기웃거렸으며 옥상 공원에서는 별과 별 사이의 공간이 가족 이야기를 메모해 놓은 검정색 포스트잇이라도 되는 듯 한참을 몰두해서 바라보았다. 그러다가도 긴급 호출이 오면 응급실과 장례식장을 오갔고 퇴근 전에는 순찰 일지까지 썼다. 그런 후에 분명히 알아차렸다. 아무래도 우리 가족사는 포장이 안 되겠구나. 아버지가 졸음운전을 했다. 교통사고를 내 엄마가 돌아가시자 아버지는 정신줄을 놓아버렸다. 나는 대학교를 중퇴하고 가족을 돌봐야만 했다. 불행의 전형 같은 여러 일을 겪은 후에 우리는 요양원에서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장례식장이 내려다 보이는 요양원 6층의 구석진 곳에 있는 병실 하나가 우리 세 식구의 집인 셈이었다. 병원장이 먼 친척이라 가능한 일이었고 나는 그동안 살았던 다른 어느 곳보다 이곳이 편안했다. 하지만 내가 밤새워 요약한 가족사를 안젤라에게 들려줄 기회는 없었다. 말해주기도 전에 그녀가 먼저 현장을 본 셈이었으니. 내가 잠든 시간에 안젤라가 제 발로 요양원에 찾아와 동생인 병우를 만나고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봤다. 동생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휠체어에 앉아 영화를 보고 있었다. 터치펜을 입에 문 채 그것으로
노트북의 화면을 조종하면서. 동생은 어려서부터 몸이 서서히 마비되는 병을 앓았다. 처음엔 다리가, 그 다음엔 허리와 가슴 순서로 그렇게 목 위쪽에만 감각이 살아남은 채 병우는 30살이 되었다. 안젤라가 막 요양원에 발을 들인 그 시간에 나는 천둥 소리를 들었다. 기상재해였다. 건물이 무너져 내렸고 사람들의 비명이 비바람 소리를 가르고 또렷이 들렸다. 이상하게 나는 다친 데도 없이 그 한가운데에 혼자 서 있었다. 주변 몇 미터 안으로 돌멩이 하나 날아오지 않는 커다랗고 둥근 장력에 둘러싸인 채 불안에 떨면서 어딘가로 떠나야 한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다. 안전한 어딘가로. 하지만 잃어버린 뭔가를 찾아야 한다는 더 강렬한 생각에 사로잡혀 움직일 수 없었다. 천둥 소리가 점점 커져 평소보다 10배쯤 큰 소리가 났다. 그 소음 때문에 장막과 머릿속이 찢겨나갈 것 같았다. 내가 찾고 있던 게 뭔지 잊어버릴 만큼 아팠다. 문득 그 통증이 꿈속까지 파고든 두통이었고 천둥 소리는 배시카트의 바퀴 구르는 소리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동생에게 하루 세끼 밥을 먹이고 씻기고 병원에 데려가는 것, 동생을 케어하는 건 순전히 내 일이었다. 나는 서둘러 침대에서 내려와 공동 거실로 나왔다. 그런데 거기 우리 가족의 공간에 안젤라가 들어와 있었다. 무단 침입이란 단어가 찌르듯이 달려들었다. 요양원이 내 개인적인 공간이라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래도 그런 아득한 마음이 들었다. 동생의 점심을 안젤라가 챙겼다고 했다. 안젤라는 놀라 멍하게 선 나를 이끌어 자신의 아기에게 데려갔다. 안젤라의 아기는 신생아실 한쪽에 놓인 인큐베이터 안에 누워 있었다. 아기의 병명이 어려워 듣자마자 잊었지만 조그만 몸과 눈이 하얀 붕대로 뒤덮여 있었다. 붕대 사이로 내비쳐 작은 조각처럼 보이는 살갗이 검붉었다. 얇은 피부와 가녀린 팔다리가 작게 흔들리는 모습이 뇌리에 박혔다. 거지를 젖히면 눈이 멀어진다고 했다. 안젤라는 두 손을 맞잡고 아기 이름을 속삭여 불렀다. 준아. 유리문 밖이라 아기에게 들리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준아. 나는 둘의 모습이 처참한 재난 영화의 한 장면 같아 채널을 돌리고 싶었다. 차라리 동생의 기저귀를 갈고 서둘러 출근하고 싶었다. 그래서 모두가 잠든 한밤의 검은 시간에 숨고 싶었다. 미안한데 선배. 우리가 헤어지려던 참이었다. 안젤라가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향해 웃었다. 나 불쌍한 사람을 만나서 정말로 좋아. 이 기분 뭔지 모르지? 나는 안젤라와 마주보고 웃었다. 그 뜻을 왜 모르겠는가? 나는 그런 말을 대놓고 하는 안젤라가 귀여웠고 바로 그 순간 그녀가 황량하고 건조한 사막 같은 나의 영혼에 꼭 맞는 사람처럼 여겨졌다. 나는 요양원에 돌아와 아버지 곁에 나란히 섰다. 그리고 말을 걸었다. 아버지, 안젤라를 만났어요. 낮에 아버지에게 인사한 예쁜 여자예요. 안젤라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 아기가 아파요. 많이요. 아버지, 전 그 아기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안젤라가 계속 불쌍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기도라도 해야 하나요? 내 말에 아버지가 대꾸하진 않는다. 아버지는 하루 4-5시간 잠자는 때를 제외하고는
요양원의 동쪽 창가에서 밖을 향한 채 가만히 서 있었다. 비사의 사탑처럼 몸을 한쪽으로 기울인 채 한쪽 다리가 불편해서 그런 자세가 되었다. 하지만 내 눈엔 아버지가 정성 들여 귀를 기울인 채 세계의 비밀스러운 신호를 들으려는 것처럼 보였다. 아무도 없는 한밤중이면 지표 아래를 향해서 낮에 노인들이 종이접기 수업이라도 하는 시간에는 그들이 만드는 물고기가 사는 바다를 향해, 그리고 해가 뜨는 아침이면 서쪽으로 떠나는 여행자 같은 붉은 태양을 향해 바람의 속삭임이나 고대의 신탁이라도 듣는 것 같은 아버지였다. 평소 낮에 나는 생각이라는 것을 할 겨를이 없었다. 아침 일찍 퇴근하자마자 침대에 들어 점심시간까지 잤다. 일어나면 동생 점심을 먹이면서 나의 위장도 채웠고, 동생의 위가 소화를 시키는 동안에는 빨래와 병실 청소 등의 자비를 해치웠으며, 그 일을 마치면 동생을 침대에 눕혀 꼼꼼하게 마사지를 했다. 근육이나 관절이 구겨지거나 틀어졌으면 바로잡는 건 물론이고 살갗을 살펴보는 더 섬세한 작업에도 시간을 들였다. 핏기 없는 창백한 살갗에는 뾰루지가 나도 붉고 선명한 색이 돌지 않으니 손끝으로 꼼꼼하게 쓰다듬어야 했다. 그러다 소름처럼 작은 김이라도 찾게 되면 그곳에 약과 파우더를 듬뿍 발랐다. 욕창이 어디서 시작될지 알 수 없었다. 그렇게 자신의 몸을 구석구석 들여다보는 내게 동생은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다. 동영상이면 더 좋겠다고 했지만 나는 사진조차 잘 찍어주지 않았다. 내가 제 청을 들어주지 않자 동생은 실습생이나 간병사에게 부탁했다. 1년 전에만 해도 동생은 손목을 움직일 수 있었다. 손목의 각도를 조금씩 틀어 핸드폰을 사용하는 모습은 오래 봐도 실증나지 않았다. 손가락을 놀리는 속도도 놀랍도록 능숙하고 빨랐다. 동생은 그렇게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편집해 여러 곳에 보냈다. 액수가 크진 않았지만 상품권이나 상금을 받기도 했다. 사용 후기를 써서 의료 보조기 같은 물건을 받는 일도 있었다. 나는 두어 번 동생의 이야기를 검색해 봤다.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수도 없이 많았다. 불편했고 검색은 그것으로 충분했다. 동생은 요양원의 관리자에게 불려가 사진과 동영상을 검열받은 적도 있었다. 우리 가족 이외에 어르신이나 풍경을 넣지 말라는 통보에 동생이 동의를 했다. 나는 동생이 제 몸의 석화 과정을 보지 않았으면 싶었다. 하지만 모든 걸 새겨보겠다는 고집을 꺾을 수도 없었다. 동생은 느려 터진 시간을 보내기 위해 뭐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가 몰두할 수 있는 게 나를 더 아주 열심히 들여다보는 거 말고 뭐가 있을까? 그 말이 마음을 흔들면 나는 가끔 동생이 요구하는 사진을 찍어주기도 했다. 의사는 동생이 터치펜마저 입에 물지 못하는 날이 곧 올 거라고 말했다. 내가 불쌍해서 제 기분이 좋다고 말한 안젤라. 그때 내가 안젤라를 보며 웃어서 바보 같았던가. 안젤라가 병원을 나갔다. 수속을 밟지 않은 채. 아기의 병원비조차 내지 않았다고 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날 밤에 나는 아버지 옆에 서서 창문에 비치는 우리의 모습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러면서 왠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불행으로 치닫는 발길을 쉽게 내디딘다는 생각도 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기운이 있다고들 하는데 내가 보이지 않는 빈 공간에 나쁜 기운이 서린 길을 뚜렷이 만들었고 그 길이 실패로 향하는가 하는
어쩔 수 없이 자책하는 마음이 들었다. 한 친구는 달랐다. 내가 사는 걸 보고 대기업을 그만둘 용기를 얻었다나 뭐라나. 나는 그에게 넌 용감한 선택을 했으니 앞으로 모든 일이 잘 풀릴 거라고. 그런 용기는 사람을 변하게 하는 힘이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도 아무 이유 없이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은 없다며 격려까지 해줬다. 그가 다녀간 후 얼마간은 내가 더 우울했지만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좋은 일이라고 자조했다. 내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말이다. 나는 안젤라를 외면하려고 생각했다. 아기를 포기하려는 안젤라와 기도하던 안젤라가 같은 사람인 건 분명한데 안젤라의 탈출이 성공하길 빌어야 할까? 나는 그녀를 외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왠지 안젤라에게 내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그 강렬한 열망을 멈출 수 없었다. 그렇다고 안젤라가 더 깊이 몰락하기를 바라지는 않았다. 다만 신이 내게도 좀 공정하기를 바랐다. 나는 아기의 사진을 찍어 안젤라의 폰으로 전송했다. 링거에게 색깔이 달라지고 주사바늘의 위치가 바뀐 아기의 모습들. 가끔은 아기의 턱에 말라붙은 분유 자국이나 붕대를 크게 찍었다. 정말 사진이 소식이 되었던가? 안젤라가 내게 연락을 했다. 지하철역에서 안젤라를 만났다. 그녀는 더할 수 없이 피로해 보였다. 허리가 지난번보다 더 굽었는데도 불구하고 눈빛이 맑았다. 나는 그 눈빛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랬지만 나는 병원비 전부를 빌려주겠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것까지 포함해서. 그녀는 왜냐고 물었다. 나는 돈을 쓸 데가 없다고 말했다. 설마 그 말을 믿은 건 아니겠지만 안젤라가 고맙다고 말했다. 아기를 볼 수 있어 악몽을 꾸지 않겠다며 이왕이면 잠자리까지 마련해달라고 했다. 내게 그만한 여유는 없었다. 나는 둘의 병원비를 내기 위해 작은 빌라라도 얻을까 하여 몇 년째 모으던 적금을 헐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안젤라는 친구 집에 가든지 잠자리는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랬던 안젤라가 이튿날 요양원에 왔다. 작은 캐리어를 끌고 곧장 우리 병실로 들어와 빈 침대에 눕는가 싶더니 금방 잠이 들었다. 아직 점심시간이 아니었는데 나는 잠이 확 달아났다. 잠깐 화도 좀 났지만 온몸이 퉁퉁 부은 안젤라를 깨울 수 없어 그냥 자게 두었다. 절박했던 과거 어느 날의 내 모습과 겹쳐 보이기도 했다. 병원은 물론 장례식장에서 일하는 직원에게까지 안젤라와 내 얘기가 퍼져나갔다고 했다. 나는 사람들이 모여서 쑥덕대는 것이나 트집을 잡으려 삐딱한 시선으로 훑어보는 것에 익숙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아버지처럼 대처했다. 그냥 다른 데를 바라보았다. 내겐 그들의 말이나 눈길을 해독하여 바르게 대응한다는 게 구름 속 물방울에 담긴 화학물질의 분류처럼 전문적인 작업으로 여겨졌다. 물방울 몇 개로 한 나라의 산업구조와 규모를 파악하고 탄소 배출량을 수치로 못 바꿀 수 있다니 안젤라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에 대응할 생각을 하자 명치가 답답했다. 나는 가슴을 펴며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안젤라가 요양원에 있는 동안 나는 동생이나 아버지의 침상에서 잤다. 안젤라가 잠자리를 옮겨 다니게 할 수는 없었다. 나는 내 침대에 새 이부자리를 마련해 주는 걸로 안젤라의 침대를 지정했고
그녀는 그곳을 용케 알아보았다. 나는 파랑색 바탕에 적은과 고는 등의 구름무늬 이부자리에서 잠자는 안젤라를 보며 결심했다. 안젤라를 성의껏 돌보겠지만 섣부른 기대는 하지 않겠다고. 그 대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 사모에게 좋다는 음식을 구해주는 것. 안젤라가 새끼 새처럼 온전히 내게 기대어 잘 먹고 잘 쉬는 것이 흐뭇한 내 마음에 집중했다. 안젤라와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내가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한 얼마 후 안젤라가 사진 동아리에 들어왔다. 그녀의 등장은 모든 남자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동아리 회원수가 늘고 활동이 활기찼던 어느 날부터 안젤라가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선배와 어울리자 그들은 그녀 주위에 있을 명분이 사라졌다. 나처럼 처음부터 멀찍이 떨어져 있었던 몇은 별스럽게 추스를 것도 없었다. 고개만 돌리면 없었던 일처럼 될 것이었다.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젊은 날 한때 설레었던 기억은 형체가 있는 정제수처럼 세포 어딘가에 남아서 이후의 세상을 재는 기준이 되었다. 그런 신미하는 핍진한 현실과 몸의 갈증에 휘둘려 쉽사리 흐려졌다. 안젤라라는 한 방울의 정제수도 내 마음의 저장고에서 서서히 증발해 버렸을지 모른다. 블러드문을 찍으러 갔던 그날에 대한 기억이 없었다면 말이다. 내가 안젤라와 선배의 사랑 싸움에 끼어들었던 핏빛달이 떴던 그 밤. 안젤라는 선배에게 고분고분한 여자가 아니었다. 안젤라에게 손이 잡힌 채 나는 그들의 싸움 한중간에 서 있었다. 난폭하게 굴지 마요. 미안. 그런데 네가 외국인이란 걸 부모님이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하잖아. 나는 반이 한국인인데 꼭 그렇게 외국인이라 선을 그어야 하나요? 내 마음 알잖아. 등과 같이 상투적인 이야기를 나는 그들 사이에서 듣고 있었다. 야, 그 손 좀 치워줄래? 안젤라가 내 손을 여태껏 잡고 있어나 보았다. 선배의 으름장에 나는 안젤라에게 잡힌 손을 뺐다. 하지만 안젤라에게 다가오는 선배를 막아섰다가 몇 대 맞았지만 결국 뒤로 물러서진 않았다. 안젤라가 혼혈이라는 걸 나는 그날 처음으로 확인했다. 피부색이 더 검노랗거나 눈, 코, 입이 더 또렷하고 다리가 길다는 것을 보는 것과 그녀의 곤란한 상황에 휘말려 본 것은 달랐다. 내가 학교를 그만둔 후 전해 들은 소식에 의하면 안젤라는 그 선배와 약혼했다. 파은우의 모델로 데뷔했다는 소식도 들었다. 그보다 더 지나선 아버지의 나라로 돌아갔다는 소문까지. 얼마 전에 나는 안젤라에게 그날 밤 왜 나를 그 싸움판에 끼웠냐고 물었다. 안젤라는 그날의 그가 나였냐고 반문했다. 그동안 안젤라를 떠올려 낭만적으로 각색하느라 낭비했던 시간이 좀 억울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억울하다는 내 감정이 이상했다. 안젤라와 나는 다른 기후대에 속한 사람이라 색깔 다른 옷을 입고 다르게 말을 하는 게 당연했다. 어쨌건 현재의 안젤라는 나의 팔 둘레가 미치는 내 공간에 함께 있었다. 나는 내게로 건너오는 안젤라의 숨소리를 들으며 누워있는 게 좋았다. 가끔 안젤라의 숨소리를 놓칠 때면 나는 소리의 중심에 있다는 소리에 집중했다. 동생의 표현에 의하면 그건 지구가 자전하는 소리라고 했다. 너무나 익숙해서 들리지 않는 것 같지만
과학자들이 메가헤르츠로 수치를 밝혔다고 했다. 그렇게 작고 미미한 소리를 내며 지구는 매일 저 혼자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며 태양 주위를 둘레길 삼아 걸어 다닌다나. 내겐 안젤라도 마찬가지로 생각되었다. 그녀가 지금까지 아주 멀고 다른 데에 속해 있었다가 삶의 궤도를 돌고 돌아 이제는 내게로 다가오면서 숨소리와 온기의 파동을 건네주는구나 라고. 나는 이를 후딱 해치우고 침대에서 오래 뒹굴었다. 어쩌다 안젤라가 눈을 뜨거나 불편한 일이 생기면 바로 그녀의 청을 들어줄 수 있게 최대한 오래 안젤라 곁에 머물렀다. 그렇게 안젤라의 숨소리를 짚으며 지낸 지 열흘쯤 지나자 뭔가 달라졌다. 내가 잠에서 깨어나면 안젤라의 침대가 비었거나 그녀가 나를 내려다보는 횟수가 늘었다. 나와 눈이 마주치면 그녀는 일어나려는 나를 제지하며 속삭였다. 선배, 더 자. 내가 병우 챙길게. 나는 안젤라의 그 말이 어길 수 없는 명령이듯 고분고분 따랐다. 사양하지도 않고 그뿐이 아니었다. 안젤라는 간식을 들고 한밤에 나를 찾아 일터로 왔다. 내가 그녀에게 말했던 잠을 참기 힘든 바로 그 시간에 자신도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아무리 날씨가 따스하다고 해도 이제 3.7이 겨우 지난 산모인데 나는 그녀에게 쉬라고 권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너무나 기뻐하며 안젤라를 달빛이 은은한 옥상 휴게실이나 비를 피할 수 있는 곳 혹은 아늑하면서도 은밀한 공간으로 안내했다. 따로 고백 같은 것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안젤라의 손을 꼭 잡고 우리 가족이 살았던 동네 쪽을 가리켰고 엄마가 만들어 주었던 특별한 요리와 아버지라는 울타리가 건재했던 시절의 이야기를 그녀에게 들려주었다. 평범한 이야기라도 안젤라에게 건너가자 색과 공간을 가진 것처럼 환하게 실감이 났다. 나는 신이 나서 동생을 업고 뛰었던 가파른 골목을 우스꽝스럽게 꾸며 얘기하기도 했다. 그건 내게 처음이자 특별한 경험이었다. 내 이야기에 대한 응답으로 안젤라는 나보다 손을 더 높이 들어 자신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상하의 나라를 가리켰다. 그곳 호수에 변화하는 색과 바나나가 익는 냄새와 물고기 같은 사람들의 몸짓과 느리고 나른한 노랫가락을 들려주었다. 우리의 세계는 서로 섞였고 나는 안젤라의 일부에 속했다고 느꼈다. 선물 같은 날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다. 나는 요양원 측에서 통보받은 마지막 날짜를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다. 기한 같은 건 지키고 싶지 않았다. 만약 그날을 넘겨 항의를 받게 된다면 그때 상황에 맞부딪힐 작정이었다. 하지만 그런 날은 오지 않았다. 안젤라가 내게 원룸을 구하러 가자고 말했다. 아기 때문에 병원 근처에 살아야겠다면서 나는 안젤라가 나와 살림이라도 차리자고 말한 것처럼 좋았다. 내가 벌린 팔의 반경을 벗어나 거리가 멀어지는 게 그렇게 좋기만 한 할 일은 아닌데도 말이다. 내심 기대를 한 걸까? 안젤라가 제 원룸에는 절대 남자를 들이지 않겠다고 못을 박자 조금 실망한 건 사실이었다. 하지만 믿음직스럽기도 했다. 그날 원룸 여러 채를 구경했지만 안젤라는 딱히 한 군데를 정하지 못했다. 안젤라가 요양원 퇴실 기한을 며칠 앞두고 카페에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했다고 알렸다. 이삿날도 잡았다며.
이사 가겠다는 곳은 나와 둘러본 원룸이 아니었다. 안젤라의 말투는 한파를 예보하는 아나운서처럼 차갑고 건조했다. 나는 절망했다. 하지만 동생이 골라준 원룸이라는 말을 듣자 안심이 되었다. 아니, 그 이상이었다. 안젤라가 나 대신 동생과 의논했다니. 우리는 벌써 가족이 다 된 것 같았다. 그 후 며칠간 밤에 안젤라가 내게로 오면 우리는 어깨를 마주기 된 채 학교의 동아리방과 쌍무지개가 떴던 강줄기를 가리키듯 안젤라의 원룸을 가리켰다. 그 원룸은 아버지가 선 동쪽 창가에서도 지붕 실루엣이 보이는 곳에 있었다. 카페 함부르크 뒷집이었다. 출입문의 방향은 달랐지만 요양원 창에서 보면 카페와 원룸이 하나의 건물처럼 보였다. 안젤라가 요양원에서 나간 후 어떤 일은 여전했고 어떤 일은 여전하지 않았다. 순찰을 돌다가도 아버지 곁에서 잠깐씩 서 있는 것은 여전했다. 창밖 풍경이 이전과 다르게 보였다. 새벽에도 허공은 회색 방명으로 어슴푸레했지만 카페 함부르크의 주황색 네온빛은 또렷이 보였다. 안젤라가 이사를 나간 다음에야 나는 카페 함부르크에 들렀다. 동생과 안젤라가 자주 간다는 카페 함부르크. 이전에는 거기에 갈 생각이 없었는데 기분이 이상했다. 카페에 들어가서야 나는 안젤라와 모든 걸 함께 하고 싶은 숨은 마음이 나를 이곳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안젤라가 병실에 없는 것이 많이 허전했던가. 안젤라에게 직접 전할 수 없는 말은 휘발되지 않고 가슴속에 켜켜이 쌓여 썩고 있었다. 아버지, 안젤라가 병 후 점심을 유동식으로 바꿔놨어요. 소화도 못 시키면서 음식에 욕심내던 애가 이젠 유동식이 괜찮대요. 안젤라가 제게 편히 잠을 자라네요. 좋아요. 안젤라가 요양원에 오기 전 나는 잠을 깊이 잔 적이 거의 없었다. 수면 흐름이 강제로 끊겨 늘 피로했다. 동생은 점심때가 되면 내 침대 옆에서 반찬 이름과 그것의 조리법을 중얼거렸다. 메로를 포도씨 기름에 튀긴 탕수육이야. 혹은 케첩에 광안가루를 섞어 졸인 닭튀김이네. 등등. 그런 말을 내가 일어날 때까지 반복했다. 나는 일부러 늑장을 부려 동생이 말하는 조리법을 외웠다가 영양사에게 확인한 적도 있었다. 동생이 말한 그대로였다. 고춧가루와 간장 혹은 설탕과 사이다의 차이까지 정확했다. 동생은 멈춘 데가 있는 대신 다른 특정 부분의 감각은 특출나게 발달했다. 기압의 변화나 땅의 진동 같은 것을 잘 감지했다. 날씨는 일기예보보다 더 정확할 때가 많았다. 안젤라 덕분에 나는 나의 수면 패턴을 파악할 수 있었다. 나는 원래 잠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 아무리 실컷 자도 오후 3시면 눈을 떴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몸무게가 줄었다. 사람들은 연애가 다이어트의 최선이라고 말했지만 나는 다른 원인을 알고 있었다. 배에 살이 빠지자 사람들은 내게 키가 컸다고 했다. 겨우 서너 시간이 늘어났을 뿐인데 낮에 동생을 마사지하다 졸지 않았고 밤에 달을 보면 늘상 하나로 보였다. 내 수면의 임계점은 생각보다 가까웠다. 안젤라는 내가 10년간 하지 못했던 일을 단시간에 변화시켰다. 내가 융통성 없이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한 것을 되돌려 보면 그건 아마 엄마의 영향인 듯 했다. 엄마는 자신의 손으로 동생의 명줄을 끝내겠다고 말하곤 했다. 내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대신에. 아버지가 늦게 오는 날에는 내가 동생을 업고 병원까지 뛰었다. 그곳에서 밤을 꼬박 새우거나 학교를 결석할 적마다 엄마는 내게 그 말을 했다. 나도 엄마처럼 생각했을까? 동생을 책임지는 것과 병자의 신체를 기술적으로 돌보는 일은 다를 것이었다. 내 몸을 성실하게 혹사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었을 텐데 멀쩡한 몸으로 사는 것이 미안했던가? 미안하지 않았다면 안젤라처럼 효율적으로 동생을 돌보았을까? 안젤라의 이사는 계절의 변화만큼이나 나의 일상도 바꿔놓았다. 횟수가 줄었지만 안젤라가 바깥 세계에서 내게로 왔다. 순찰을 빙자한 산책 후에 나도 안젤라를 데려다 주려 바깥으로 나갔다. 요양원과 부속 건물이 중심이었던 나의 세계가 원룸이 있는 골목길까지 넓어졌다. 나는 안젤라가 원룸에 들어간 후에도 욕실의 물소리가 끊기고 불이 꺼지길 기다렸다 천천히 되돌아왔다. 내가 꼭 안젤라의 파수꾼이 된 것 같아 기뻤다. 하지만 뭔가를 잃어버린 것 같기도 했다. 그 상실감은 안젤라가 집들이에 초대하자 한껏 들떴다. 가볍기 그지없는 마음이었다. 우리 형제는 몇 가지 선물을 들고 안젤라의 원룸에 갔다. 원룸은 이삿짐을 나르며 보았던 곳과 많이 달라져 있었다.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좋았다. 하얀색 레이스 커튼이 작은 창에 하늘하늘하게 드리워졌고 화장대에 향수가 놓인 여인의 방이었다. 동생도 그 방이 마음에 들었던 걸까? 한동안 안젤라와 마주치기만 하면 원룸에서 하룻밤을 재워달라고 부탁했다. 동생은 병실이 아닌 진짜 집에서 안젤라가 만든 가정식 저녁을 먹고 영화를 보고 싶다고 말했다. 단 둘이서. 안젤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럴수록 동생은 안젤라를 집요하게 조르고 또 졸랐다. 나는 동생이 안젤라를 향해 눈, 코, 입을 과장스럽게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 작은 얼굴을 동생만큼 잘 활용하는 사람이 있을까? 목소리도 마찬가지였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작은 목소리로 지치지도 않고 끈질기게 요구하는 어른아이인 동생이었다. 그 후 얼마 동안 안젤라가 요양원에 오지 않았고 밤에 나를 찾아오지도 않았다. 나는 동생을 나무랐다. 이사하고 정신도 없을 텐데 시간을 좀 두고 부탁했어야지. 동생은 유순하게 생긴 눈매로 나를 올려다봤다. 비웃는 표정을 가득 지은 채. 걱정 마. 걔는 형처럼 미련하지 않아. 모험을 좋아하거든. 모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려 짚는 동안 동생이 다시 말을 이었다. 근데 형, 내가 형 마음 아는데 안젤라도 그렇대? 내가 대답이 없자 동생이 속삭였다. 꿈 깨라. 나랑 아버지 다 버리고 진즉에 떠나라 그랬잖아. 멍하게 내려다보는 나를 향해 동생이 덧붙였다. 안젤라가 금방 돌아올 거라고. 그 말을 뱉고는 터치펜으로 휠체어를 돌려 멀어지는 동생을 나는 멀거니 바라보았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동생에게 캐묻고 싶었지만 그냥 지금껏 하던 대로 움직였다. 내일 일을 오늘 하지 말자.
오랫동안 나를 밀어붙인 루틴이었다. 나는 신생아실에 들러 아기의 검붉은 피부색이 더 짙어진 것을 보다가 출근했다. 그런데 동생의 자신감은 뭐였을까? 안젤라가 돌아올 것이라니 그것도 금방. 괜히 마음이 조급했다. 내가 잠자는 동안에 둘이 원룸을 구하고 영상 작업도 했으니 동생이 나보다 안젤라를 더 많이 아는 게 당연한지도 몰랐다. 갑자기 안젤라에게 듣고 싶은 대답이 생각났다. 늘 산책을 하던 시간인 한밤에 안젤라의 원룸에 찾아갔다. 아버지에게 혼잣말을 하던 게 습관이 되었는지 나는 원룸의 벨을 누르면서도 중얼거리고 있었다. 병우는 아무 때나 안젤라한테 전화를 해대네. 아기 면회 시간에 맞춰서. 그리고 카페에 일하러 오라고. 쟤들은 대체 무슨 할 말이 저렇게 많은 거야? 사실이었다. 둘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벨을 2번이나 눌러도 인기척이 없었다. 어디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자 정신이 들었다. 뒤돌아서며 털을 곤두세우고 달려드는 고양이 꼴 같은 내 모습을 안젤라가 보지 않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사실 안젤라가 원룸을 구하면서 동생을 데려간 것에 나는 좀 놀랐다. 그녀가 동생의 휠체어를 밀면서 거리를 나다닌다니 요양원과 병원에서 한 번씩 그 모습을 보았으면서도 무척 낯설게 생각되었다. 나는 안젤라와 동생이 서로를 대하는 모습을 되짚어 보았다. 둘은 동갑이라 그런지 말이 잘 통한다고 했다. 퀴즈를 푸는 모습을 보면 시사상식에서나 영화평을 하면서 서로에게 밀리지 않았다. 둘은 일에서도 합의점을 찾았다. 안젤라는 동생이 이전에 하던 일의 한 부분을 맡았다. 동생의 핸드폰을 맡아서. 동생과 안젤라는 게임 방송에 기획인가 뭔가부터 의논했다. 소재와 주제가 결정되면 안젤라가 동생의 손발이 되어 여러 곳에 카메라를 들이댔다. 둘이 근처 카페와 마트에 다녀오는 것도 일의 일부분이라고 했다. 둘은 진지했지만 나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내가 보기에 그 일은 그냥 시간을 죽이는 일 같았다. 둘은 많은 것에서 의견이 일치했지만 영화를 고르는 취향은 달랐다. 동생은 SF와 재난 영화를, 안젤라는 따스한 영화를 좋아했다. 동생이 따스한 영화가 어떤 장르냐고 물었다. 멜로물이냐고. 안젤라는 판타지라 하더라도 무조건 해피엔딩이어야 한다고 대답했다. 무조건 해피엔딩이 취향이라는 안젤라. 그 말에 그녀의 잠꼬대가 떠올랐다. 미안. 내 잘못이 아니에요. 그만, 제발. 아프다고 하지 말라니까. 의식과 꿈이 세계에 그 경계에서 내뱉는 안젤라의 잠꼬대를 들은 날 내 마음이 무척 아팠다. 그래서였다. 동생과 시답잖은 일을 하는 안젤라를 보며 다행이라 생각한 것은, 하지만 속마음까지 늘 그렇게 너그럽지는 않았다. 안젤라가 비번이었던 어느 날 밤참이 샌드위치였다. 맛이 평소와 다르다고 하자 안젤라가 자신이 근무하는 곳이 아닌 다른 카페에서 사왔다고 했다. 안젤라는 동생과 일을 하고 왔다고 말했다. 정작 그 말을 들었을 적에는 못 들은 척 외면했는데 두고두고 속이 편치 않았다. 오늘만 해도 그랬다. 동생이 내게 조금만 곰살 맞았다면 안젤라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았을 텐데, 사실 동생과 말이 통했다면
벽같이 선 아버지에게 혼잣말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동생에게 물어보는 대신 안젤라와 그 주변을 반복해서 되짚어 생각했다. 안젤라의 방을 생각하면 먼저 벽에 걸린 그림이 떠올랐다. 안개 바다 위의 방랑자라는 제목이었다.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은 그 방에서는 그림이 더 도드라져 보였다. 거대한 자연과 운명 앞에 선 인간의 초라한 모습을 저보다 잘 드러낼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 눈을 뗄 수 없는 그림이었다. 한 사내가 산의 높은 바위에 올라서 뒷모습을 보이며 서 있었다. 검정색 옷차림의 사내 앞에는 막막하게 그지없는 새하얀 구름과 안개뿐이었다. 안개 바다 위로 몇 개의 바위와 겹겹의 산등성이 멀리 펼쳐졌다. 그러니까 두껍게 내려앉은 안개구름을 뚫고 겨우 고개를 내민 몇 개의 세피아색 사물만이 산의 눈앞에 있었다. 세계를 서성이는 방랑자는 또 어디로 갈 것인가? 산 아래로 가려면 안개 속에서 길을 잃을 게 뻔했고 산 정상에선 허공과 같은 곳에 있는 또 다른 바위만이 아주 먼 데를 가리킬 뿐이었다. 나는 핸드폰의 바탕화면에 그 그림을 띄워놓고 들여다보곤 했다. 그림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안젤라의 눈동자 여러 개가 그림 곳곳을 훑으며 평면인 그림을 입체적으로 살피고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절망으로 가라앉은 사내의 눈동자와 막막한 표정과 고민하느라 입술을 씹는 모습뿐 아니라 불안한 심리까지 안젤라는 전부 다 꿰뚫어 보아서 알고 있을 것처럼 여겨졌다. 뒤돌아선 사내에게서 말이다. 그래서 뒷모습이 더 초라해 보이는 사내가 거대한 안개 바다를 발 아래 두고 검은 바위 위에 위태롭게 서 있었다. 동생이 말한 대로 됐다. 일주일 만에 안젤라가 정말로 돌아와 동생과 영상 작업을 재개했다. 나는 무슨 변화가 있나 살폈지만 이전과 별다르지 않았다. 동생의 예언대로 된 게 또 있었는데 안젤라가 동생을 제 원룸에 초대한 것이었다. 원룸에 가기 전 동생은 새 옷을 사고 이발도 하는 등 주문이 많았다. 나와 눈만 마주치면 옷과 양말을 꺼내 침대에 펼쳐 놓아라. 아니 저것으로 짝을 맞추어라. 혹은 비누와 샴푸를 향이 짙은 걸로 갖다 놓으라는 등의 요구를 했다. 아무리 봐도 좀 웃겼지만 몇 가지 청은 들어주었다. 그런 동생에게 하룻밤 동안의 할 일을 여러 번 일러줬다. 기껏해야 물을 많이 마시지 말라는 얘기였다. 기저귀를 갈지 않아도 되도록. 동생이 여자의 집에서 잠자는 일이 제 생애의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몰랐다. 준비를 마치고 안젤라를 기다리고 있자니 괜히 기분이 이상했다. 나는 아버지와 동생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었다. 아버지가 이를 닦고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자신이 뭘 하는지 인지하지 못해 칫솔을 입에 넣은 채 사탕처럼 굴렸다. 요양보호사가 칫솔을 가져가자 아버지는 손을 아래로 힘없이 늘어뜨렸고 컵을 입에 대자 물을 우물거려 삼켰다. 나는 아버지의 모습을 처음으로 영상에 담고 있었다.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어린 시절 언젠가의 평화로운 주말로 돌아간 듯했다. 동생도 나처럼 묘한 기분인가 아버지에게 장난을 쳤다. 동생이 고개를 삐딱하게 떨어뜨리고 정수리로 아버지의 옆구리를 찧었다. 아버지가 아무 반응이 없자
동생이 아이 목소리를 냈다. 아빠, 아빠. 그제야 아버지는 시선을 돌려 동생을 내려다보았다. 자식인 걸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 없는 눈빛이었다. 나는 동생이 아버지의 다리에 머리를 기대고 웃는 영상도 찍었다. 그때였다. 아버지가 천천히 손을 뻗어 동생의 귓바퀴를 조물조물 만졌다. 예전에 아버지는 동생을 간호하면서 온몸을 주물렀다. 특히 신경이 많이 몰렸다는 귀와 손발을 만지는데 공을 들였다. 사고가 나고 요양원에 들어온 이후에 그런 건 다 놓쳐버린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간직한 기억의 바닥에는 뭐가 있을지 잠시 생각해 보았다. 안젤라가 와서 우리 셋은 함께 아기를 보러 갔다. 그 후 둘은 원룸으로 갔고 나는 출근했다. 왠지 철없는 애들에게 버거운 심부름을 시킨 어른처럼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다. 내가 막을 수 없는 나쁜 일도 상상됐다. 나는 동생이 외박하는 일이 처음이라 그런가 보다 짐작했다. 내게도 처음인 일이었다. 동생은 그날 밤을 아주 특별하게 기획했다. 병실이 아닌 진짜 집에서 진짜 여자와 함께 영화를 보겠다던 말은 사실이었다. 동생의 계획대로 동생의 성기가 일어섰다. 안젤라는 동생의 물건이 발기하는 과정 전부를 영상에 담았다. 동생은 그 순간에 웃었다. 동영상 화면 너머에서 들리는 웃음소리는 기괴했다. 자신의 거시기가 멀쩡하게 일어서 하늘을 향했다는 것이 통쾌해서 미친 듯이 웃었다고, 다음 생에는 다르게 살겠다고 중얼거렸고 그대로 기절해버렸다고 했다. 동생이 응급실에 실려왔다. 의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진단했다. 목숨이 위태로운 이상 증세였다. 의사가 안젤라를 추궁했다. 안젤라는 동생이 와인밖에 마시지 않았다고 말했다. 스테이크를 안주 삼아 와인을 포도주스처럼 들이켰다고. 의사는 안젤라의 말을 믿지 않았고 경찰을 불렀다. 안젤라는 조사를 받았다. 동생에게 와인을 주는 것은 범죄 행위라는 형사의 말에 안젤라가 둘에게는 축하할 일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인터넷에 올린 둘의 동영상이 대박을 터뜨렸다고 했다. 안젤라가 무죄로 인정된 결정적인 증거는 동생의 기록이었다. 동생은 노트북에 그날 밤의 계획에 대해 아주 세세하게 써두었다. 유언처럼. 안젤라는 내게 동생이 부자라는 것도 알려줬는데 믿기지 않았다. 그러자 안젤라가 둘의 거래 내역이 찍힌 문자를 보여주었다. 동생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1억이었다. 그뿐이 아니라 계약금은 별도로 받았다고 했다. 동생이 만든 몇몇 동영상들은 스테디셀러라고 했다. 그러니까 안젤라를 만나기 전에도 후에도 동생은 많은 돈을 갖고 있었단다. 안젤라에게 건넨 돈만으로도 내가 점찍어 두었던 빌라를 사고 남는 액수였다. 나는 동생에게 형이 나중에 살면 어떻겠냐며 그 빌라를 보여준 적이 있었다. 정말 자그마한 빌라였다. 동생은 왜 내 소망을 외면했을까? 내 생각이 뭐든 나는 동생이 누워있는 응급실을 들락거리며 여전히 쓰레기차가 지나간 후에 뒷정리를 했고 순찰 일지를 썼으며 아버지 곁에 섰다. 안젤라의 아기도 보러 갔다. 아기는 여전히
온몸을 헐떡이고 있었다. 배가 볼록해졌다 꺼질 때마다 도드라지던 갈비뼈와 흔들리는 링거줄. 겨우 수만 번 쉬기 위해 온몸을 들썩여야 하는 작고 작은 생이었다. 나의 겉모습은 그렇게 여전했다. 하지만 내 속은 뭔가가 급격하게 변했다. 뭔가 무너져 내리는 단순한 배신감이 아니었다. 병우를 겨냥한 설명하기 힘든 발작적인 분노와 더불어 복합적인 감정이 치밀어 온몸이 뜨거워졌다가 명치부터 서늘해지면 세상은 내가 전혀 모르는 곳까지 낯설고 두려웠다. 안젤라가 병우 혹은 돈 때문에 내 곁에 있었던 게 확실해질까봐 질문도 할 수 없었다. 아마 안젤라와 병우가 보낸 미세하지만 선명했을 온갖 신호를 사실은 내가 멍청해서 못 알아차린 것일 텐데 말이다. 병우뿐 아니라 안젤라에 대한 나의 출렁이는 감정도 감당하기 힘들었다. 나는 평소 잘 가지 않는 건물 사이에 구석진 공간에 처박혀 흐느꼈다. 그곳의 습도와 냉기는 내게 딱 맞았다. 하늘에 박힌 크고 검은 암흑 공간을 향해서도 눈을 흘겼다. 이런 누추하고 숨겨진 공간이 내 것이라는 자학적인 기분도 들었다. 그들이 속한 곳은 나와 반대편에 있는 반짝이는 별무리 부근일지도 모른다는 자각에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았다는 회한에 몸이 떨렸다. 그러다 가끔 병우가 불쌍하게 여겨지면 수년 전을 떠올렸다. 동생의 새끼 발가락이 아팠던 그때 나는 동생의 발가락을 이쑤시개로 찔렀다. 동생은 분명하게 한 곳을 지목했다. 하지만 잠깐뿐인 기적이었다. 동생보다 내가 더 미련을 버리지 못했고 그곳을 피가 나도록 찌르면서 아프지 않느냐고 몇 번이나 물었다. 고개를 젓던 동생이 마지막엔 나직이 말했다. 형, 너무 애쓰지 마. 신경이 누전돼서 번개가 친 거야. 아주 잠깐. 우린 알고 있잖아. 나는 그날의 병우에 대해서도 오래 생각했다. 문득 내가 가려고 소망했던 빌라를 둘러보면서 병우가 느꼈을 감정을 짚어보았다. 형이 가족을 버리고 저 혼자 병원을 벗어나 빛나는 삶을 살겠다는 꿈을 꾸면서 푼돈을 모으고 있구나. 동생도 그런 나를 보며 배신감을 느꼈을까. 그런 생각을 하자 속이 조금은 후련했다. 거리낌 없이 동생의 노트북에 깔린 은행에 들어갔다. 비밀번호를 푸는 건 어렵지 않았다. 동생과 내 생일의 조합. 나는 동생의 돈을 내 통장으로 전부 옮겼다. 그래봤자 어떤 만족감도 들지 않았다. 그냥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응급실에 몇 번이나 불려갔다. 의사들의 온갖 처치에도 동생의 상태는 변함없었다. 나중에는 신경까지 끊어냈지만 병우의 거시기는 여전히 건재했다. 나는 동생이 아니라 동생의 거시기만 저 홀로 살아있는 것처럼 여겨졌다. 나의 추측과 동생의 진심이 통했던가. 동생이 숨을 거두고서야 동생의 성기도 평온하게 가라앉았다. 그건 정말 동생의 광폭하고 우주적인 의지라고밖에 말할 수 없었다. 세상에 그런 말이 있다면 말이다. 안젤라는 동생이 죽기 며칠 전 휴게실에서 얘기를 나눈 후 내 곁에서 사라졌다. 아기를 다른 병원으로 옮긴다고 했다. 나는
안젤라가 떠난 원룸에 들렀다. 중요한 것만 챙겨간 흔적이 역력했다. 안젤라는 내게 나머지 짐을 모두 버려달라고 문자를 보냈다. 지금부터는 남의 뒷정리나 하면서 살지 말라는 덕담과 함께 미안하다고도 말했다. 내일 일을 남에게 떠넘겨도 되고 오늘 일을 무시해도 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안젤라의 다음 문자는 동생의 장례식을 치르고 좀 지난 후에 받았다. 블러드문이 떴던 밤의 얘기였다. 안젤라는 자신이 나를 선택했다고 썼다. 그런 거짓말이 지금 내게 무슨 소용이 될까 싶어서 문자를 지워버렸다. 하지만 뒤이어 보내온 사진은 달랐다. 블러드문을 올려다보고 있는 남자의 뒷모습이었다. 싸구려 가방을 맨 후줄근한 뒷모습. 분명 나였다. 기분이 좀 복잡했다. 나는 야간 경비 일을 그만두었다. 요양원 근처에 빌라를 샀고 병실을 비우기로 했다. 마지막 날에 나는 아버지 곁에서 새벽을 맞았다. 창 너머 건물들 위로 번지는 미명이 아직은 창백하기만 했다. 나는 핸드폰의 사진첩을 열어 안젤라의 아버지가 찍힌 사진을 아버지에게 보여줬다. 안젤라와 똑같이 생긴 남자였다. 내가 제 아버지의 사진을 달라고 하는 말이 진심임을 알아차리자 안젤라는 한참을 내게 안겨 있었다. 좀 흐느끼면서. 그런 후에 이야기를 들려줬다. 아버지는 타국인 이곳에서 혼자 떠돌다 마지막에, 그러니까 마지막이라 생각했던 시기에 고향인 호숫가로 갔대. 아름답다고 소문난 곳이거든. 잠깐 둘러보고 떠나려 했는데 그만 일몰에 이끌려 사진을 찍게 됐다고 말했어. 저녁마다 호수로 자맥질을 하는 노을과 헤엄치는 아이와 수면 위로 퍼덕이며 날아오는 물고기를 저장했대. 썩어서 엉켰거나 물결에 흔들려 흐느적거리면서도 싱싱하게 살아있는 물풀 사진도 찍었다지. 가난한 나라에서 누가 그런 사진을 예술로 치겠어. 사진을 하나도 팔지 못했지. 아버지는 하루 한 번 물속 깊이 내려간다고 말했지. 물고기를 잡으러. 내가 그곳에 머무는 동안 물고기 2마리를 잡았다며 환하게 웃던 아버지. 그곳 여름처럼 무해하겠지만 부끄러워하는 웃음이었어. 내가 아버지 곁을 떠나온 얼마 후에 홍수가 났대. 아무리 물이 불어도 호수에서 사는 사람은 물에 빠져 죽지는 않아. 물은 자신의 영혼과 몸 그 자체니까. 나는 지금도 아버지가 왜 물이 침범하는 것을 방기했는지 궁금해. 이제 편안해졌는지도. 있잖아 선배. 아버지는 현지에 있는 한국 공장에서 일했어. 엄마는 거기 파견 나와 있었지. 아이러니는 이거야. 아빠가 엄마에게 버림받은 데가 여기 타국이었다는 거야. 나는 엄마가 미웠어. 한국도, 그리고 나조차도. 그런데 이젠 그러지 않으려고. 아버지처럼 삶이라는 무게에 눌려 익사하지는 않을 거야. 병우 덕분이야. 선배, 정말 고마운데 난 이제 가볍게 살 거야. 진짜로 병우처럼. 나는 안젤라의 말을 여러 번 생각했다. 가볍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나와 제 아버지는 무거웠고 안젤라 자신도 무겁게 살았지만 이젠 그러지 않겠다는 말대로 한다면 그것의 실질적인 행위가 무엇이어야 한단 말인가? 병우가 가벼웠던가? 잘 모르겠다. 당장은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아 손바닥에 올려지지도 않는 무언가의 무게를 잴 여유는 내게 없었다.
아버지 곁에서 맞이하는 마지막 아침이 다가오고 있었다. 카페 함부르크의 청동 간판에 네온빛이 스러지는 대신 노란색이 조금 스며들었다. 그 글씨는 날이 밝기 전 지금이 가장 그럴듯하게 보였다. 방랑자가 내려다보는 안개 바다에 드문드문 놓인 세피아색의 바위처럼, 혹은 호수 아래의 물속에서 올려다본 여름 하늘처럼. 아버지, 병우는 걱정 마세요. 병우는 다음 생에는 잘할 거예요. 누구보다 훨씬 더요. 저는 이제부터 생각해 볼 거예요. 아버지도 아시다시피 제가 무슨 소망 같은 것을 품어볼 시간이 없었잖아요. 이제 해보려고요. 아버지는 물론 고개를 돌리지 않았고 내 귓바퀴도 만지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의 살아있는 몸이 풍기는 따스한 온기를 희미하게 느꼈다. 그렇게 서 있는 동안 아침이 카페 함부르크로 다가오고 있었다.